변곡점은 이미 나왔어요. 이미 나왔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주봉이 도는지 안 도는지를 보셔야 되거든요. 아마 어떤 식으로 되어 있을 거냐면 약간 번개가 옆으로 내려가는 듯한 느낌으로 돼서 이제 고개를 빼꼼 든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변곡점을 만들어서 확실히 돌파가 되려면 직전 고점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현재 주가부터 직전 고점까지를 1차 목표가로 보시고 이게 주가의 반등이 나온지 보셔야 되고요. 만약에 거기에서 추세선을 돌파를 못하면 다시 눌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변압기가 원래 이렇게 계단식으로 상승을 하거든요. 계단으로 올라왔다가 약간 조금씩 이렇게 내려가는 이런 계단이에요. 이런 계단이라서 지금 이렇게 변곡점 나올 때 하시는 건 좀 좋다고 보고 있고요. 그럼 많은 분들이 이제 뭐 대표적인 그 수혜주들이 여럿 있잖아요. 네네. 어떤 기업들을 좀 좋게 보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일단 변압기는 네. 명확합니다. 초고압 변압기 3종 세트. 네. 네, HD 현대 일렉트릭, LS 일렉트릭 효성중공업인데 네. 저는 세 개 중에서 LS 일렉트릭을 현재 제일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HD 현대 일렉트릭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종목이에요. 근데 HD 현대 일렉트릭은 회사가 전망이나 이런 가이던스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꿈과 희망을 좀 덜 가져요. 그러니까 좋다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근데 이 기업들이 좀 보수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거기에 따라서 애널리스트 코멘트도 보수적으로 나오거든요. 실질적으로 최근 이틀 동안에 있었던 그런 애널리스트의 그 LS 일렉트릭과 HD 현대 일렉트릭의 리포트를 보시면 LS 일렉트릭은 올라가기 전에 주가 계속 떨어질 때 목표 주가 상향이 나왔어요. 보통 주가가 고점 대비 40% 빠지면 강제적으로 하향 조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가랑 워낙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표 주가 상향이 나왔어요. 근데 HD 현대 일렉트릭은 오늘 목표 주가 하향이 나왔거든요. 이게 차이가 큰 거죠.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 똑같이 좋은 거 알아요. 똑같이 좋은 거 알지만 목표 주가 상향과 하향 나오는 거 아무래도 손이 그쪽으로 가게 되겠죠. 그리고 LS 그룹이 이제 우리가 요 변압기 쪽이 강화가 되게 되면은 HVDC라고 해서 이제 직류 관련된 그런 수리가 풀려야 되는데 LS 쪽이 그쪽에 일원화가 돼 있거든요. 왜냐면 LS 전선, LS 머티리얼즈 해가지고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유리한 부분도 있고요. 똑같이 북미 지역에 또 증설하고 있고 이런 모멘텀이 있어서 단기적인 그런 모멘텀은 조금 더 많이 붙을 수 있다. 그래서 순서는 LS 일렉트릭, 그다음에 HD 현대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둘이 붙는 또 새끼가 있어요. 산일전기랑 일진전기가 있는데 이것도 순서가 초고압 변압기 먼저 하시고 얘가 충분히 너무 많이 해서 내가 좀 여유가 있어. 돈은 좀 있는데 조금 더 여유가 있다면 산일전기 먼저 보시고 일진전기 봐야 돼요. 산일전기는 특수변압기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변압기도 그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초고압 변압기 765kV 그쪽을 제외한 거는 산일전기가 다 다룹니다. 근데 일진전기는 500대를 안 다루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동시에 성배전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유리한 건 있지만 특수변압기 쪽이 조금 더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산일전기 먼저 보시고 일진전기 순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변압기는 딱 그 5개 보면 끝입니다. 오, 오히려 많지 않아서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일단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하고 이런 것들도 되게 전략들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시점부터는 그럼 말씀 주신 종목들은 어떻게 비중을 실으면서 이제 포트에 좀 넣어가면 좋을까요? 사실 이거는 차트를 띄워놓고 막 해야 되는 내용이긴 하는데 변곡점은 이미 나왔어요. 이미 나왔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주봉이 도는지 안 도는지를 보셔야 되거든요. 아마 어떤 식으로 되어 있을 거냐면 이렇게 약간 번개가 옆으로 내려가는 듯한 느낌으로 돼서 이제 고개를 빼꼼 든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변곡점을 만들어서 확실히 돌파가 되려면 직전 고점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현재 주가부터 직전 고점까지를 1차 목표가로 보시고 이게 주가의 반등이 나온지 보셔야 되고요. 만약에 거기에서 추세선을 돌파를 못하면 다시 눌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변압기가 원래 이렇게 계단식으로 상승을 하거든요. 근데 횡보를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계단으로 올라왔다가 약간 조금씩 이렇게 내려가는 이런 계단이에요. 이런 계단이라서 지금 이렇게 변곡점 나올 때 하시는 건 좀 좋다고 보고 있고요. 저도 지금 되게 많이 고민하는 게 미국에서 되게 재밌는 스토리가 뭐냐면 우리나라 반도체랑 미국의 반도체는 똑같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변압기는 많이 떨어졌지만 미국의 변압기 쪽은 안 떨어졌어요. 왜요? 신고가예요. 신고가 근처에서 움직입니다. 예를 들면은 나중에 쳐보시면 알아요. 이튼이나 GE 버노바는 실적 발표하고 약간 좀 미스가 나서 좀 떨어지긴 했는데 거의 신고가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괴리만 메워도
변압기는 많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올라갈 확률이 더 높다라고 생각하시고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저는 이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반도체 다음 주도주 이거 사람들이 되게 많이 궁금해하잖아요. 네. 이 주도주로서 뭐 로봇이 있다, 뭐 여러 가지 반도체 소부장도 있다, 여러 이제 섹터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전력기기, 변압기 이런 쪽들도 주도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있다고 보고 있고요. 사실 그 변압기 쪽이 저는 굉장히 AI 인프라 쪽이 저는 굉장히 선순위에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반도체가 정수리, 변압기랑 AI 인프라가 코, 그 다음에 이제 로봇이나 뭐 이런 게 좀 턱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이제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그런 밸류 체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결국에 데이터 센터에서 이제 작업을 하고 활용을 하면 분명 기계로 들어갈 거예요. 근데 로봇이 증가한다고 했을 때 그 뭐 물론 ESS 쪽으로 좀 가긴 하겠지만 그것도 결국엔 AI 인프라에 속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로 확장이 되더라도 이게 기본으로 대반 쫓아와요. 근데 우리가 여러 가지가 갈 수 있어요. 뭐 로봇도 갈 수 있고 AI 에이전트도 갈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갈 수 있는데 하나를 맞추기는 힘들잖아요. 근데 뭐가 가도 인프라는 붙어야 되잖아요. 무조건 필요한 거니까. 그렇죠. 공통 분모에 있잖아요. 공통 분모를 고르는 게 약간 투자해서 ETF를 고르는 거랑 같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소부장을 너무 고르기 힘들어. 근데 ETF를 골라놓으면 올라가기만 하면 어쨌든 수혜를 먹잖아요. 네,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런 AI 인프라가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공통 분모에 속하는 비밀 병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 2달 전이었나요? 그 엔비디아발로 시작된 광통신 이슈가 막 급부상을 했었잖아요. 네네네. 이 광통신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통신과 아까 잠시 나왔었던 SOFC라는 거는 둘 다 병목 현상에 대해서 이제 효율화를 추구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있는 구리선으로는 해결이 안 되니까 광섬유를 통해서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HBM 쪽이 부각된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기존에 보다 이제 HBM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니까 그걸로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우리나라랑 해외랑 명확하게 갈립니다. 저는 만약에 광통신 쪽을 보신다면 저는 절대적으로 미국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우리나라 그때 거는 안 돼요. 엔비디아가 콕 집은 그 주식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기업을 하셔도 되고요. 뭐 대표적인 종목이 뭐 루멘텀 홀딩스라든지 뭐 코일런트라든지 코닝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을 선택을 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 우리나라는 이게 좀 슬픈 얘기지, 실체를 뜯어보면 그 연결고리가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다음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 그들은 고점 대비 막 70% 떨어진 것도 있어요. 고점 대비 70% 떨어진 게 있는데 지금 루멘텀 홀딩스 같은 경우는 바클레이즈가 주가가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목표 주가를 상향을 조정을 하고 주가가 오히려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달라요. 확실히 좀 다루는 게 다르기 때문에 분명 광통신 좋아요. 왜냐면 중국에서 광섬유 그 이제 원문으로 찾아보시면 가격이 되게 많이 올라가는 것들이 많이 기사화가 되고 있고 노출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광통신도 병목 현상이 유지가 되는 거니까 병목 현상이 유지가 된다라는 거는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계속 지속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광통신 쪽도 좋지만 우리나라에서 선택을 하시는 거는 저는 별로 좋은 선택은 아니다. 네, 왜냐하면 대세적인 시세가 안 나왔으면은 제가 뭐 종목 많잖아요. 뭐 비가전자, 광전자, 대한광통신 뭐 이렇게 해서 트레이딩이 아니라 좀 끌고 가라고 하실 텐데, 지금은 광통신 스토리가 나오면 이거 트레이딩,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에 한 3, 4개 더 붙일 수 있는데 그 정도 종목 그냥 트레이딩 정도 하세요. 인데 말이 트레이딩 엄청 힘들어요. 트레이딩 하시면 다 발목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공식적으로 지금 광통신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기가 국내에선 좀 어렵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셨던 코닝, 저도 사실 이제 그 당시에 한 2달 전에 막 이렇게 이슈가 됐을 때 나도 한번 코닝이라는 기업을 공부해서 한번 매수를 해볼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갑자기 주가가 막 떨어지더라고요. 떨어지긴 했죠. 네. 그래서 이 광통신이라는 게 분명히 너무 중요하고 언젠가는 이 속도도 정말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 주신 것처럼 필요할 거긴 하지만 이게 아직은 아닌가? 그래서 테마성으로 생각해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약간 들었거든요. 아니에요. 그 지금 광통신이랑 양자도 사실 최근에 2달 그 광통신이 좀 죽을 때 양자가 떴거든요. 왜냐면 광통신이 그때 거의 텐베거가 터진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광통신은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나머지 부분에서 이제 속도를 좀 빠를 수 있는 효율화가 뭐가 있어? 아까 양자를 통한 슈퍼컴퓨터지 이래갖고 그쪽이 엄청 슈팅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만드는 게 엔비디아예요. 엔비디아.
엔비디아는 지금 생태계를 할 만한 기업들을 인수하고 그거를 자꾸 선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광통신은 지금 테마라고 보기에는 좀 실적도 너무 잘 나오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너무 장기로 올랐어요. 그러니까 보통 미국에서 테마로 올라가면 이렇게 막 몇 개월, 몇 년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하루 이틀 사이에 막 몇천 프로 올라갔다 떨어져요. 그렇게 떨어진 종목도 많거든요.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제 전 세계를 끌고 가는 기업이 픽을 했고 그쪽 산업이 부각이 되고 있고 기업들이 또 투자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실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테마로 보기에는 좀 너무 탄탄한 상황이 되어버렸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이제 진짜 너무 가시적으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 포트는 전력, 반도체, 통신 이런 것들을 각각 어떤 비중으로 챙겨가야지만 모든 수혜를 한꺼번에 다 받을 수 있을까? 너무 욕심이긴 하지만요. 네, 사실 저는 그거는 욕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통 산업을 선택을 할 때는 산업이 많으면 안 좋아요. 왜냐하면 동시에 내용을 다 체크를 못 합니다. 그리고 이게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어요. 근데 이게 광통신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는 게 통신 장비가 움직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광섬유만 하는 게 옆에서 장비를 같이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되는데 통신은 지금 주파수 경매나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같이 움직이긴 하지만 이게 중장기적으로 올라가려면 실제로 이게 깔려야 돼요. 근데 조금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 특히나 조금 수혜를 보기가 저는 제한적으로 봐요. 그래서 국내에서 같이 관련된 종목이 많이 움직일 때 매매를 하는 건 좋지만 이쪽에다가 포트를 꾸려서 장기로 끌고 가는 거는 좀 리스크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사실 데이터적으로 실적이 나오는 거는 반도체가 워낙 명확하고 뭐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4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당연히 반도체는 넣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변압기를 넣으시는 게 나을 것 같고 변압기랑 전선 정도는 같이 넣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통신 장비보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AI 밸류체인 단 안에서 ESS나 원전 같은 거를 그냥 굉장히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려는 생각으로 넣어 놓는 게 통신 장비보다 훨씬 더 안전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는 또 이런 생각이 들긴 했거든요. 전기료, 유지비 사실 이것도 어마어마하잖아요. 데이터 센터를 짓는 것도 사실 돈이 천문학적으로 많이 드는데 이거를 막 돌리고 막 시켜야 되고 전기세 되게 유지비가 많이 들 것 같아요. 그럼 언젠가는 이런 전기료, 이런 비용들도 줄어들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을지도 약간 궁금합니다. 그게 이제 네. 그 우주의 데이터 센터. 네. 왜냐면 우주는 차가우니까. 그래서 이제 우주 항공이 떴었고 거기에서 이제 페로브스카이트인가 그 아마 소재 태양광 소재가 떴을 거예요. 왜냐면 그게 이제 우주 항공에서 활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떴을 텐데 뭐 그쪽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버티브 홀딩스도 사실 주가 흐름이 꽤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왜냐하면 냉각 쪽으로 이슈가 됐을 때 이벤트가 되고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그런 이제 액침 냉각 관련된 그런 쪽들이 많이 움직여 대표적으로 뭐 삼성공조나 뭐 K엔솔 뭐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긴 하는데 그거 역시도 저는 아직까지 좀 테마로 움직이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뭐 이제 현금을 포트에 넣어 놓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있을 때 부분 차라리 매매하시는 게 더 낫다고 보고 있고요. 중장기 포트로 넣으실 때는 반도체나 AI 인프라 핵심 종목 한두 개를 넣어 놓으시고 나머지 하나는 좀 해지할 수 있는 산업을 고르시거나 아니면 현금 정도 들고 있는 게 전 제일 좋다고 봐요. 왜냐면 사람은 많은 종목과 많은 포트를 갖고 있으면 공부를 다 못 합니다. 이 공부를 못하면 산업이 바뀌고 있고 그 흐름이 바뀌는 걸 잘 케어를 못 하고요. 그리고 요번처럼 시장이 떨어지면 다 같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돈은 적은데 사야 될 산업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비중 확대도 어려워요. 그래서 매매를 하실 때는 산업을 너무 많이 고르지 마세요. 어차피 사이클 한번 잘 타면 한두 개 산업해도 충분히 많이 벌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 AI 인프라 기업들을 투자할 때 투자자분들이 어떤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 중요한 지표라든지 뭐 변수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변수는 그냥 하이퍼스케일러의 투자 지속인 것 같아요. 그 투자만 지속이 되면은 결국에는 시간의 문제일 뿐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물론 이제 시간이라는 것도 투자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같은 시간에 우리가 투자 효용을 뽑을 수 있고 그래서 그거를 기회비용이라고 부르면서 매매를 하는데 사실 산업 매매로 들어가면 기회비용을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왜냐면 그 산업을 선택을 했다라는 거는 내가 그 산업의 사이클이 제대로 반영될 때까지 애초에 홀드를 하기 위해서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속도가 느리다고 다른 걸로 가버릴 거면 애초에 그 산업을 고르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사이클이 유지가 될 수 있는 제일 핵심은 하이퍼스케일러가 계속 투자를 하는지 안 하는지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게 투자가 된다라는 거는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계속 있는 거고 데이터 센터가 확장이 되는 거고, 그럼 전력이나 에너지 수요가 늘어나니까 자연스럽게 수익이 오겠죠? 그 스토리가 맞물리는 가장 첫 번째, 다음에 이렇게 똑 하면 무너지는 그 문지방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것만 잘 보셔도 무난하다. 그러니까 투자를 할 때는 되게 심플해야 돼요. 내가 투자 전략을 바꿔야 되는지 안 바꿔야 되는지를 볼 수 있는 명확한 기준만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에너지 인프라 쪽은 그거를 딱 측정하기가 굉장히 쉽다 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빅테크 기업들 실적 계속 발표될 예정이잖아요. 네. 중요하게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AI 당연하죠. 그 캐펙스 투자가 확장되는지만 보시면 돼요. 그 CFO가 나오면 어닝콜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CFO 나오기 전까지 주가 흐름은 무시하시고요. CFO가 나와서 이제 캐펙스 투자할 때만 보시고 나머지는 안 보셔도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하창원 대표님과 함께 AI 시대의 또 다른 투자 키워드가 될 수 있는 AI 인프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결국 AI가 성장을 하게 되면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 기반이 되는 인프라의 중요성도 말씀 주셨으니까요. 오늘 내용 토대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데 좋은 판단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